지금 제가 세 번째 꼭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 지난 총선 이후로 야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해?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해?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또는 그 생각을 해보신 분? 자, 지금부터 1번 눌러봐 주십시오.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해? 180석이라는 숫자는 우리 역사상 두 번 다시 오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집단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전에는 수구 꼴통들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바퀴벌레 잡는 법. 그 바퀴벌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바퀴벌레, 예. 그들 세력의 수구 본산지, 조, 중, 동까지 포함해서 싸그리 쓸어내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수 두 번 다시 우리 역사상 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180석 줬는데 뭐하니 니들 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거기서부터 길을 찾아야 됩니다. 180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과연 그만한 고민이 있을까요? 검찰개혁 그렇게 이루어지자.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180석으로 이런저런 법안 만들어내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윤석열 열사 없었으면 그거 만들어냈겠습니까? 왜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지 온몸으로 자기 수하들, 수족, 자기 측근들, 부하들, 가족들까지도 총동원해서 검찰이 왜 개혁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준 그 인간 없었으면 그 법안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물어볼까요? 조중동이라고 하는 폐악스러운 저 언론 집단을 규제하고 언론 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법안을 만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180석 분들한테. 없잖아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F-35 그때 그 당시에 후보 시대죠. 막 그럴 때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된다.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예, 그 안에 방산 비리의 본질적인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그때 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했습니까? 4대강 들여다봤습니까? 그리고 방산 비리 들여다봤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해외 유전, 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예. 그 안타까운 사건,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도 그때 이제 그러셨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가 해산시킨 배경입니다. 배경이 박근혜 정부가 해산을 시켜버렸는데 그 배경을 복원시키면서 그 복원시키는 자리에 세월호 가족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슴 아픈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해경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세월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가슴은 썩어 문드러져서 흐물흐물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합니다. 왜냐? 매번 정치 이슈가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는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없고,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 가족분들이 그 아픈 가슴 그거를 이렇게 표출하는데
그나마 최근까지도 청와대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시고 그 가족분들이 돌아오면서 하면서도 얼마나 냉소 가운데 냉담한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지시지도 못하세요. 자, 어저께 선거로 이제 남은 거는 내년 대선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중요한 시점을 오늘이 첫날입니다. 남아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에 오늘이 첫날입니다. 자, 오늘 이후에 우리가 두 번 다시 180쪽 줬는데 뭐하니 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안 나오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청와대 참모님들 고민의 첫 번째 지점은 우리 내부의 결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답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1번입니다. 예. 그 180석을 만들어준 민의와 요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는 게 1번이라고요. 왜 우리가 중도표를 잡아오지 못,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망합니다. 중도표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다웠을 때 기본 50%는 갑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결집을 해도 기본 50% 이상 간단 말이에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작년 9월 달에 진정서를 낸 것이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하는 자격이 없다고 이제 각하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각하를 시켰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걸 딱 쥐고 있다가 참 야당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그리고 또 천안함 함장과 함께 쥐고 있다가 선거를 딱 코앞에 두고 바로 이제 방문을 해서 군사망사고위원회 방문을 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중대한 결집을 하겠다. 압박을 강하게 했죠. 압박인지 협박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망사고위원회에서는 그냥 각하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각하를 시켜버렸죠. 바로 그 다음날 회의를, 전원회의를 열어서.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각하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날, 또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바로 트위터로 날렸습니다. 제가. 트위터로. 작년 9월달 제가 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접수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만나본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사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거를 받아주고 접수해준 재조사 개시를 해준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제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다 그거 전부 다입니다. 운동화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운동화 끈을 조여 맵니다. 우리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저한테 각하 결정문을 통보해 오겠죠. 뭐 내일이 올지 언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게 되면 저는 그거를 펼쳐놓고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뭐 이번 선거가 끝나고 신상철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들어오셔서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보고 있는 유사 언론 기자님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쓰세요. 괜찮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제가 진정서에 제출하면서 같이 첨부한 파일까지 자꾸 이걸 진정서 원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도 있고 막 그냥 뭐 이런 언론기관들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 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 주시라고. 괜찮다고. 다 주시라고. 제가 진정서 낸 것과 뭐 개인정보만 삭제를 하고 개인정보만 삭제하고 다 주시라고. 국민의 찜당에서 이채익 의원이 이미 국회의원이니까 요구를 하면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줬더라고요. 저한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이미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채익 의원이 언론한테 쫙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에서 제가 이제 그 진정서 낸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보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미 보도가 나간 상태에서 규명위원회에서는 이거 뭐 신의원한테 이야기 안 하고 이게 막 보도가 나가고 이래도 괜찮을까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가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풀어드렸습니다. 마음을. 왜냐하면 보도를 보니
물론 기자들이 저를 비난하기 위한 음모론자의 주장으로 하기 위해서 기사 멘트를 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그렇게 다 잘들 펼쳐주고 이렇다고 한다 저렇다고 한다. 그거 읽어보신 분들은 그러네 이거 폭발이라고 하기는 좀 웃기네 라고 할 정도를 다 담아서 이렇게 펼쳐주니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작년 7월 30일 날 항소심 마지막 재판 피고인 최후 변론 시간에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로 250페이지를 만들어서 재판장님하고 판사님들한테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예요. 이미 공개가 된 자료예요. 그때는 전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진정서로 내가 첨부한 걸 그거를 250페이지를 피고인 최후 진술로 제출한 250 브리핑한 250 법정에서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1시간 250 파워포인트 250페이지 자료를 1시간 10분 20분 만에 끝내려 그러면 그냥 그래야 돼요. 그거를 3분의 1로 줄여서 87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진정서 첨부 파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켰는데 그걸 못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주지. 예, 그래서 다 공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거 가지고 또 기사를 쓰고 하겠습니다만 널리 알려주니 감사하고요. 자, 이제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합니다. 그럼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각하를 시키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내가 이의신청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은 또 괜히 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제 선거 끝난 다음날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 자격이 있습니다. 왜?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기 때문에 추천조사위원은 조사를 하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사망사고에 대해서 그 사망사고를 분석하고 파고들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분석해내고 그거를 문제 삼은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조사위원회 자격이 있으니까. 함수를 건졌는데 그 함수에서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압니까? 천안함 함수가 반파되고 나서 둥둥둥둥 표류해서 이 함수가 표류를 해서 쭉 내서 용트림바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데 이틀 동안 안 찾은 함수입니다. 국방부가. 한미는요 반파하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TOD 영상 보셨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꼬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이 수면 밑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수심이 47m 수심이 47m고 이 배 한미의 길이가 38m면 불과 9m만 더 내려가면 땅바닥에 닿는 거예요. 해저바닥에 닿는 겁니다. 9m를 가라앉아서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조류에 떠밀리는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틀 동안 못 찾아요? 반경 200m 안에 다 들어있는데 못 찾아요? 그걸 이틀 동안 안 찾은 거죠. 자, 함수가 쭉 떠내려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진이 찍힌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는데요.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 함수가 이렇게 왜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함수만 딱 세월호 때도 참 함수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때도 함수만 이렇게 끄트머리가 쫙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끄트머리만 이렇게 쫙. 함수가 보이는데도 잡지 않는 거는 2010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마찬가지. 천안함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함수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는데 안 잡아요. 안 잡아. 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네. 아니 멀쩡히 떠 있는 배를 가라앉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놈의 배가 뭔지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 팩트TV의 김태일 대표 닉네임이 신기전이었습니다. 그분하고 둘이 대한민국의 군함이란 군함 사진은 전부 가지고 와서 이 배가 그 배인지 앞주댕이 맞추느라고 이틀인가 3일인가 둘이 그 작업했다니까요. 도대체 천안함 말고 또 어디서 이게 또 하나의 배가 가라앉았나 싶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천안함 배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는데 왜 그 배를 가라앉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국방부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헷갈리게 천안함 함수 한미가 가라앉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함유에는 뭐 전원 다 빠졌으니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니까 전원 사망했을 거라는 결론. 함수 쪽은 56명이 갑판 위에 올라가서 전원 구조가 됐으니까 함수 쪽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 이 두 가지 이유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배를 안 찾았는데 문제가 뭐냐? 함수를 인양했는데 그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어디서요? 자해로실에서. 박성균 하사, 기간부 하사입니다. 기간부 하사가 안전당직자가 패트롤을 하다가 갑판부 쪽에 침실 쪽에 왔는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못 빠져나와서 갇혀버린 겁니다.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 갑판 위에 모여있던 56명의 대원들은 대부분이 장교, 갑판부, 작전부, 조타부, 음탄사 이런 갑판 쪽에 있는 대원들만 전원 다 구조가 되니 밑에 갇혀있는 한 사람의 기간부 요원 한 사람이 지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누가 밑에 갇혀있는 걸 알면 수색을 할 텐데 안 하니 확인도 안 한 채로 있다가 4월 24일 날 함수를 인양하고 나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인양하고 나니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 장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를 져야 됩니다. 아, 기자, 이거 기사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 배가 엎어져서 함수가 나와 있을 때, UDT든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않습니까? 함수가 무리에 걸려 있으니, 그때 배를 확보하고 옆에서 빠지선으로 잡아주고, 들어갔다면, 시신이 어디서 발견된 줄 압니까? 자해로실. 천안함의 자해로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자해로실은요, 선박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자해로실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니 제일 높은 위치가 됐던 공간입니다. 함수에서. 배 제일 낮은 곳은 기관실이지만 함미는 떨어져 나갔고요. 함수 섹션에서 제일 밑에가 자해로실이에요. 자해로실 안전당직 하다가 거기서 사고 당했다. 국방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배가 뒤집어지고 난 후에 공기가 남아있을 선 유일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곳에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거기까지 공기를 찾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부에서 이틀 동안 찾지 않은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추정 가능한 부분이다. 제가 분석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법정에서도 주장을 하고 이 문제도 검찰에서도 제시를 하고 다 했습니다. 조사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조사 역할을 했는데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요? 한주호 주인의 죽음. 한주호 주인의 죽음은 KBS 3명의 기자가 백년도로 달려가면서 취재가 시작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KBS의 황현택 기자, 최영영 기자, 이병도 기자 이 세 사람이 백령도에 가서 UDT 대원들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기숙하고 예비역 UDT 대원들하고 함께 기숙하고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면 어디 갔다 왔느냐 이거 물어보고 지금 간 곳이 어디냐 다 물어보고 그거를 전부 취재를 다 해서 4월 7일 날 빵 나왔던 특종보도가 한주호 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라는 특종보도를 냅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압박에 의해서 하루 만에 기사가 내려가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위원회에 방통위원회에 제소가 되고 막 그렇게 과정을 거쳤지만 그 뒤로 그때 한주호 준이의 사망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계속 KBS 기자님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재판에 오셔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가 2012년 2월 달에 KBS 황현택 기자를 서초동에서 만나서 그 당시에 취재한 녹취록 전량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술 내용에 대한 질문을 서면 진술로 해서 서면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거를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받고 그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주호 주인은 그 제3의 부표일치를 찾은 날짜가 3월 29일, 3월 26일 날 사고가 나서 3월 28일 날
함수, 함미 다 찾거든요. 함수, 함미를 다 찾은 다음 날 어선을 빌려서 어군 탐지기로 찾은 물체가 제3의 부표 밑에 가라앉은 60m짜리 물체고, 거기에서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곳에서 UDT 예비역 대원들이 계속 잠수를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그 다음 나중에 구조활동을 해서 왔다가 그 내용을 KBS 기자한테 고스란히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받아서 공증까지 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까지 했는데, 제가 왜 군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망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자격이 없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제가 군 사망 사고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또 기각이 되면 행정 소송을 할 겁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서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군사망사고에 있어서의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의 군사망사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그 부담 그대로 대통령님한테 갑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천안함 함장은 사망사고위원회에 가서 내일까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각하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데에는 두 번에 걸쳐진 좌초와 충돌의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천안함 함장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건 처음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46명을 사망케 한 함선의 책임자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었지만, 또 하나는 대원들이 여전히 천안함 함장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고를 친 선장을 저렇게 여전히 존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가 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니 최원일 함장은 상당히 군인으로서 강직한 군인이고 성격이나 인품이나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첫 번째 좌초했을 때와 두 번째 충돌했을 때 모두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기 침실에 있었습니다. 항해 당직 장교의 잘못이었죠. 좌초를 하면 제일 먼저 함장님한테 함장님 배가 좌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본인이 배를 뒤로 뺐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불과 7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천안함 함장은 자기 방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사고의 원인을 하는 것과는 한켠 비켜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말을 자제했지만, 어떻든 이 배의 함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최원일 함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경계 실패에 의해서 피격을 당한 것이라면 경계 실패를 한 군인, 그 함선의 장으로서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처벌받아야지요. 경계 실패했다며 서해 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띈 군인이 경계에 실패했다며 처벌받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한 것처럼 좌초 후 충돌한 것이 맞다면 지금까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함선을 멸실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판단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자, 어저께 우리 속상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 됩니다. 신발끈을 조여매고 달려가야 되겠지요.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180석을 줬는데 뭐하냐, 그 소리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진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집토끼 제대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말이죠. 제주도 차기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낙조가 툭 지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가슴 뭉클하게 느꼈던 곡입니다.
그 곡을 오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